안녕하십니까.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모빌리티용 경량 소재 및 복합화 기술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된 경남대학교 배성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경량 소재 기술에 대한 파트 하나와 항공 및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복합 소재에 있어서 복합 소재 기술 파트 2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자동차 경량 소재 기술에 대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경량 소재 기술이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가볍게 만들기 위한 기술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자동차 경량 소재 기술이 중요하며 현재 자동차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동차를 가볍게 하는지, 경량 소재를 개발해내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경량화의 필요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경량화의 필요성은 기후협약 등 다양한 조건들에 따른 탄소 중립 실현에 있습니다. 표 1과 같이 자동차 온실가스용 배출 허용 기준은 미국의 경우 2015년 146.7g/kg에서 2020년 110.3g/km, EU, 일본, 한국 모두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터당 갈 수 있는 자동차의 거리를 해당하는 연비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2015년 15.4km/L가 기준이었다면 2020년 18.8km/L로 연비가 증가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한국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과 함께 연비를 향상하는 데 자동차 기업들이 계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되는 자동차는 다양한 전장 옵션들, 즉 안전을 위한 옵션들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옵션들에 의해서 무게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모델의 경우 자동차 경량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197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무게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의 경량화가 매우 중요한 기술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을 때 전기 자동차의 등장 역시 자동차의 경량화를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S85D의 중량은 2190kg이며 배터리가 전체 중량의 27%를 해당하는 600kg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에 의해서 무게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차체의 무게를 감소시켜 연비 성능을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경량화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크게 세 가지 방법에서 자동차를 경량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조의 경량화, 두 번째는 공법의 경량화, 세 번째는 소재의 경량화입니다. 구조의 경량화라고 하는 것은 구조 자체를 바꿔 세족화 구조를 구현해서 소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존의 역량을 활용하여 세대화할 수 있거나 개발 시간 및 원가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서 경량화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적 설계 아이디어가 발굴이 어렵다는 것과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튜브 구조나 신구조, 복합결합 구조, 최적 용접 설계, 스페이스 프레임의 설계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법의 다양한 경량화입니다. 기존 소재를 정교하게 가공하여서 소재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개념입니다. 장점은 기존 소재를 사용하고 원가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소재 가공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점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블랭킹이나 하이드로포밍, 핫스탬핑 등이 공법의 경량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의 경량화입니다.
기존에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강 소재를 경량 소재로 대체하거나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소재의 경량화라고 얘기하며, 장점은 경량화 효과가 가장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실질적인 경량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소재를 이용해서 경량화하는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공법 설계 변화로 높은 비용이 필요하고, 경량 소재가 일반 철강 소재보다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며, 철강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못 따라갈 경우 강도 즉 기계적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재의 경량화 소재로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고장력 간판, 플라스틱, 탄소 섬유, 섬유 유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분야는 소재의 경량화 파트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 자동차의 경량화에 있어서 가장 큰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소재의 경량화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시작된 개념이 아니라 항공기의 소재 경량화가 많은 부분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경량 소재의 개발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량 소재를 자동차에 다시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서 자동차 경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소재의 경량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차량용 경량 소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장력 간판입니다. 즉, 그 기존에 강판을 사용하면서도 인장 강도를 2배 이상 높여 그 사용량을 줄여서 자동차의 경량화를 달성하는 방법. 이게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철강이 아닌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철강 소재보다 비중이 3분의 1로 가볍고 내실성, 내열존성이 우수하지만 이게 인장 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악화금을 만들어서, 우리 합금을 만들거나 일부 높은 인장 강도를 필요하지 않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탄소 섬유 복합재입니다. 이제 고분자 수지에 탄소 섬유를 복합한 복합재를 사용할 것인데, 복합재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실제 탄소 섬유 복합재가 어디 사용되고 있냐면 자동차 범퍼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탄소 섬유 복합재를 가지고 오면서 강도를 높이고 무게를 줄이는 이러한 자동차용 경량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소재는 인장 강도와 탄성 계수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차량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를 기준으로 780메가파스칼 이상을 어드밴스드 하이 스트렝스 스틸 초고강력 간판이라고 하고, 1기가파스칼 이상을 울트라 하이 스트렝스 스틸 울트라 고장력 간판이라고 합니다. 인장 강도의 성능을 개선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간판보다 두께를 얇게 하면서도 원하는 강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량화 갈성이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 강도가 강해지게 되면 표와 같이 연신율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가공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인장 강도와 성형성, 그러니까 그 가공성을 동시에 가지는 초강력 강판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강을 대체하는 합금, 알루미늄 합금이나 마그네슘 합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에는 철강 소재 대비 비중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내식성, 내열존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강도가 약하다는 부분 때문에 합금화, 다른 금속들을 넣고 합금을 만드는 방법으로 기계적 성능을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개 합금의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의 합금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6000개 합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마그네슘에 실리콘을 넣어서 합금을 만들게 됩니다. 7000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을 사용한 합금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알루미늄 합금은 자동차 엔진 블럭, 후드, 팬더, 루프, 도어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체는 거분자 수지의 탄소섬유를 보강한 탄소섬유 복합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복합재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합재료입니다. 어, CFRP는 인장 강도가 철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으면서도 비중은 4분의 1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게 대비 인장 강도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를 경량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폴리아크로니트릴 계열은 약 3에서 7기가파스칼, 탄성률은 약 200에서 700기가파스칼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초강력 강판과 비교를 해보면 강도는 비슷하면서도 탄성률이 훨씬 더 큰 그러한 자동차 경량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복합 소재 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복합 소재 기술이 항공용 복합 소재 기술과 크게 다른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은 자동차 복합 소재를 만들면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표면 개질, 표면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즉 강화제의 표면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재료라고 하는 것은 물성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는 재료를 우리가 복합 재료라고 얘기합니다. 복합 재료라는 단어가 사실 항공용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료는 복합 재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항공용 복합 재료, 즉 폴리머를 기반으로 하고 강화제를 넣은 PMC가 주로 복합 재료를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전자재료에 들어가는 재료들 역시 복합 재료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 범위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제물이나 정출물, 석출물이 혼합된 금속, 심지어는 각각의 단결적인 접합에서 이루어진 다결체 금속도 모두 복합 재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재료들이 복합 재료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재료들이 다 복합 재료라고 하는데 그럼 그 재료를 전부 다 다룰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합 재료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재료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제조된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복합 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연에 존재하는 재료들은 제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리적이건 화학적이건 그 성질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성질들이 복합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복합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는 계면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러한 계면들에 의해서 성질들이 원래의 성질과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면을 제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복합 재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각각의 구성 성분이 가지는 성질 외에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특징과 B라는 성질을 섞었을 때 단순히 A 성질, B 성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질, C라는 성질들을 갖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합 재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복합 재료를 다시 한번 정의하게 되면 물성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소재가 혼합되어 구성된 재료를 우리가 복합 재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 재료를 보통 강화제와 기지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강화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강제, 분산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기지재료는 매트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매트릭스의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 집어넣는 첨가하는 다른 상의 재료들을 우리가 강화제, 보강제, 분산제로 하고 이런 식으로 기지재료와 강화제, 물성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혼합 재료가 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가 복합 재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복합 소재는 분산상이라고 하는 상을 매트릭스 상이 둘러싸게 있게 되고요. 이 복합체의 성질은 분산상과 매트리스의 성질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구성 성분의 성질 그리고
분상상과 매트리스상의 양, 그 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강아지의 경우에는 입자, 파티클, 플레이크, 판상의 어떠한 강아지, 휘스커, 조금 기다란 형태, 그 다음에 아주 긴 섬유, 그 섬유에서도 불연속 섬유와 연속 섬유, 그 다음에 연속 섬유들을 직조한 섬유, 직조 섬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강아지의 종류로 구성시키게 됩니다. 이때 기지재료는 응력을 강아지로 전달하는 역할과 강아지를 외부 환경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기지재료를 어떤 재료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복합재료의 종류를 나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탈 매트리스 컴파짓 MFC라고 하는 것은 기지재료로 금속을 사용한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이 그림과 같이 알루미늄에 SiC 섬유를 넣어서 알루미늄의 특성을 강화시킨 그러한 재료들을 우리가 MMC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종류로는 CMC가 있는데 세라믹 매트리스 컴파짓이고, 즉 앞자가 M은 메탈, C는 세라믹, P는 폴리머를 얘기합니다. PMC. 그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CMC 같은 경우에는 SiC 섬유 복합체, 즉 SiC 섬유를 SiC가 둘러싸고 소결을 함으로써 일반적인 그냥 SiC 소결체보다 강도를 높인 소결체, 이러한 경우가 CMC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PMC의 경우에는 폴리머를 사용하는 경우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 항공용이나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합재료가 이 PMC입니다. 결국 PMC라고 하는 것은 폴리머라고 하는 고분자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되 고분자의 기계적 특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탄소 섬유나 혹은 유리 섬유와 같은 것들을 강아지로 넣고 그 성능을 높인 재료들이 복합 재료가 PMC가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는 대표적으로 탄소 섬유 강화 복합체가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복합 재료는 기지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MMC, CMC, PMC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재료의 경우에는 복합 재료의 강화제, 분산상에 의해서 복합 재료를 구분시키기도 합니다. 이 표는 강화제의 형태에 따라서 복합 재료를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파티클, 즉 입자로 강화를 시킨 입자 강화 복합 재료, 섬유로 강화시킨 섬유 강화 복합 재료, 그 다음에 구조 복합 재료라고 해서 판상을 여러 개 쌓아놓는 라미네이트 구조라던가 아니면 건축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판과 판을 접합시켜 두 가지 성능을 가지는 판과 판을 접합시켜서 만드는 복합 재료. 그 외에 나노 재료를 사용하는 복합 재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섬유 강화 복합 재료의 경우에는 섬유가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짓기도 하고, 또한 이 불연속적인 섬유가 일정한 배양성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완전히 랜덤한 배양성이 없는 규칙성이 없는 배양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섬유강화 복합제도 구분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PMC의 경우에는 요 섬유강화 복합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단순히 그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를 떠나서 섬유를 다음과 같이 직조를 시켜서, 즉 우리가 면과 같이 자우실과 세로실을 적층을 시켜 그 섬유를 짜가지고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MC 파트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복합재료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의 어떤 부족한 성능을 강화제를 집어넣으면서 더 성능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 특히 이 항공용이라던가 자동차용에 사용되는 PMC의 경우에는
고분자의 약한 계적 특성, 즉 인장 강도나 파괴 강도가 낮은 특성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인장 강도나 파괴 강도가 큰 섬유를 고분자 내에 첨가함으로써 그 기계적 성질을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PMC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기계적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복합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복합체가 어떻게 파괴를 하는가 요거를 알아보는 것이 복합체료의 성능을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복합재료의 성능 향상 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 풀아웃 현상에 의한 인성의 증가입니다. 즉 풀아웃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유가 그냥 복합체가 아닐 때는 다음과 같이 균열이 시작되게 되면 균열이 전파함에 따라서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부에 복합체에 다른 상들이 있게 됐으면 이 균열이 전파를 방해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균열의 전파가 방해되면서 기획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게 보통 섬유를 집어넣는 이유가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자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자고 하면 자 다음과 같이 어떤 섬유상 내에 이러한 기지상이 하나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지상이 균열을 진행했을 때 파괴가 되는 방법은 크게 이 기지상이 끊어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이 기지상은 끊어지지 않고 이 계면이 찢어져 나가면서 즉 이 아래 파트와 위에 파트가 분리되고 섬유는 남아있으면서 어느 부분이 분리가 일어나느냐면 이 계면 부분이 분리가 일어나면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 섬유가 단순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섬유가 다음과 같이 계면상에서 끌려 나오면서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을 풀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풀아웃 현상이 왜 중요하느냐? 자, 좀 더 모식도를 그려보면 자, 요렇게 파괴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섬유가 요렇게 존재한다고 하면 이 섬유가 이 거리 L만큼을 빠져나가는 동안은 이 복합체류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즉, 이 풀아웃을 이 섬유가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까지 이 부분은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두 개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풀아웃 현상을 가지고 이해를 할 때는 이 섬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파괴가 늦게 일어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실질적으로 이 풀아웃에 의해서 기계적 인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풀아웃에 의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 빨간색 표시로 된 이 부분, 계면에 즉 섬유와 매트리스 간의 결합력이 향상되어야지만 더 많은 힘에서 풀아웃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기계적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완전히 본딩이 잘못되어 있다. 즉 매트릭스와 강아지 간의 결합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실이 줄줄줄줄 딸려 나오면서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의 강도는 전혀 복합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즉 강아지의 강도가 보다는 이 계면의 겹착력에 의해서 그냥 실들이 줄줄줄 빠져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강도가 크게 증진시키지 못하지만 이 부분이 아주 강하게 결합을 한다고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잘 결합을 한 경우에는 풀아웃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이 섬유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섬유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섬유가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는 결국 얘의 최종적인 파괴 강도는 섬유의 파괴 강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경우에는 다음 같은 풀아웃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인성을 증진시키게 되는데 이 풀아웃 현상에 있어서 기계적 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섬유와 매트리스 간의 이 접착력을 증진시키는 이 결합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섬유와 고분자 매트리스 간에 어떻게 결합력을 증진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이 복합체를 만들면서 재료 쪽에서 복합체를 만들면서 많은 기업들, 복합체 기업들을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섬유가 만든 회사에서 모든 표면 처리를 끝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분자 수지만을 가져와서 그냥 복합화하는 데 모두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 섬유가 어떻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지, 계면 처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복합 재료에서 이 탈리라던가 박리라는 현상들이 이 수지와 매트리스 간의 결합력이 약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다 보면 그 기업들의 좀 기술적 역량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상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복합 재료의 경우에서는 섬유 혹은 강화제와 매트릭스, 기지상 사이에 결합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계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계면이란 자체가 기존의 그 내부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원소의 농도, 결정 구조, 원자 합치도, 탄성 계수, 밀도, 열 팽창 계수들이 변화하는 2차원적인 영역들을 전부 다 계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속의 경우에는 이런 원자 합치도가 정합이냐, 반정합이냐, 부정합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면에 의해 성질이 달라지는 현상은 복합 재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면을 정의함에 있어서 한글 용어로는 이 계면이라는 용어를 하나로 사용하지만 영어로는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글용어로 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계면과 인터페이즈라고 하는 두 가지 계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즉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그냥 경계를 이뤘을 때 인터페이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인터페이즈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결합을 하면서 이 중간에 어떠한 화합물이라던가 다른 그 C라는 물질을 합성해내면서 ABC라고 하는 즉 물리적인 접합이 아니라 새로운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강화제와 매트리스 간의 결합이 물리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새로운 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인터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A상과 B상 사이에 새로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상이 형성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 C라는 상이 형성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즈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보다는 인터페이즈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화학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계면의 결합력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인터페이스보다는 인터페이즈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히 복합 재료에서도 강화제와 그 다음에 그 매트리스 간의 인터페이즈, 즉 C상을 형성시키지 않더라도 A와 B상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계면 간의 결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복합 재료에 있어서 계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화제와 그 다음 매트릭스 간에 그 두 분의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느냐, 인터페이즈를 형성하느냐
요것에 의해서 이 컴포짓 메터리의 성능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면은 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우선은 복합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파괴에 있어서 파괴의 모드, 형상을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터페이스냐, 인터페이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탄성 계수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 그 면상을 형성시켰을 때 면과 면 사이에 결합력이 될 수 있는 요 라미나 시어 스트렝스, 즉 면과 면 사이에 시어 전달 능력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압축 강도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환경상에 놓쳤을 때 이 환경에서 어떻게 파괴가 일어나느냐, 특히 이 수분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 둘 사이 계면에서 수분이 존재하게 되면 계면과 계면 사이의 결합을 계속 끊어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있어서도 이 복합조리 계면이 어떠한 형상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구조적인 안정성이나 열적 안정성 역시 이 계면의 결합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파괴나 피로 특성 역시 이 복합 계류의 계면에 의해서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복합 재료에서 내부 면적은 단위 세제곱센티미터에, 즉 1cm, 1cm, 1cm짜리 복합 재료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내부에 계면은 약 3000제곱센티미터의 계면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면 특성을 제어하는 것이 복합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복합화 기술 중에 중요한 기술이고, 계면은 결국 기지제에 발생하는 응력을 강아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계면의 힘이 너무 약해버리면 기지제에 발생하는 응력을 강아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섬유가 뜯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강도를 증진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기지제와 강화제는 강한 결합이 요구되게 되고 강한 강도와 강한 강성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적 강도 외에도 부식, 내습성, 내열 특성 등에 모두 다 계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면의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합화에서 사이징이라든가 피니쉬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사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강화제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표면을 덮어버리는 코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징이라고 얘기하고, 피니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트릭스와 강화제 계면 간의 계면 강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커플링 에이전트와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화학 강도를 증기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피니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면의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합 재료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섬유 표면의 기지가 완벽하게 덮고 있는 형상을 우리가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섬유와 기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형상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섬유를 기지가 완전히 덮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기공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 부분은 섬유와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부터 뜯어져 나가서 박리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복합 재료의 계면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섬유와 기지 간의 결합력을 높여야 되는데, 결합력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이 부분에 기공이 없이 기지가 섬유를 완벽하게 덮게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젖음성을 좋게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복합조의 계면은 약간 거친 계면을 가지게 되고, 이 섬유와 기지 사이 결합력은 액체 상태의 기지가 섬유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젖어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섬유를 기지에 넣을 때 기지를 바르거나 할 때 기지의 비스코시티, 점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섬유와 기지 간의 화학적인 결합 상태를 생각해서 젖음성을 어떻게 좋게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섬유의 표면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젖음성을 좋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복합 재료의 계면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젖음성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젖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유 자체의 표면을 친수성을 표현하느냐 아니면 소수성을 개질하느냐 이러한 개질 방법에 따라서 젖음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젖음성을 좋게 하면 자 접촉 젖음성 자체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느냐, 젖음성이 나빴을 때는 우리가 섬유 자체에 액상의 기질을 놓으면 이런 식의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접촉각이 상당히 크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접촉각은 요 각도를 표현합니다. 보통의 경우고 젖음성이 아주 좋은 거는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없을 텐데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공기방울이 남아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젖음성을 좋게 하면 우리가 복합재료의 계면 특성을 제어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젖음성을 좋게 하면 양호한 접착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양호한 접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또는 분자 간의 결합이 모든 영역에서 균일하게 형성되는 것이로 결합의 강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공이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파괴가 적게 일어나는, 분량이 적게 일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호한 접착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적접착을 가지는 결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젖음성은 이론적으로는 계면에서의 접착 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공 형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기공이 발생하게 되면 이 기공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게 되고 그 부분으로부터 방리나 파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젖은성을 좋게 함으로써 기공 형성을 최소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응력 집중 현상에 의한 파괴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젖음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식을 접촉각 자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보면 결국 이 접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면 장력의 세 가지 표면 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표면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 S라고 표현된 게 고체라고 하면 V라고 표현된 건 베이퍼, 공기가 되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해당하는 값인 거고요. 결국 요 접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와 고체와 기체 간의 표면 에너지, 그 다음 액체와 기체 간의 표면 에너지, 그 다음 액체와 고체 간의 표면 에너지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값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단순히 어떤 기상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매트리스를 붓느냐, 폴리머를 입히느냐에 따라서도 접촉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고상의 표면의 계면이 어떠한 서페이스 에너지, 표면 에너지를 가지냐에 따라서도 젖음성이 달라지고요. 액상 자체가 달라져도, 매트리스의 물질 자체가 달라져도 젖음성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젖음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대기 환경 조건, 그 다음 고상의 표면 조건, 그 다음에 액상의 어떤 조건을 쓰느냐, 요것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가까이 경우를 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우선 젖음성을 좋게 하는 방법은 고체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고체 표면을 산화물이나 오염을 제거하는 거. 거기에 또 표현하는 방법이 보통은 실난 처리라고 해서 고체 표면을 우리가 액상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계면 처리를 해가지고 젖음성을 좋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보호제 액체의 특성을 제어해서, 즉, 우리가 고분자의 액상의 특성들을 제어해서 젖음성을 좋게 해줘야 되고요. 이것은 성분도 존재하고요. 비스코시티, 점도도 제어를 해줘야 되고, 이런 첨가물을 넣어서 제어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공정제어에서 진공공정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 젖음성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이나 종류를 바꿔줌으로써 이 젖음성을 좋게 하는 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죠. 1번, 2번, 3번, 4번.
표면을 기능화하던가, 표면 처리를 하던가, 표면을 깨끗하게 하거나, 액체의 성분을 제어하거나, 진공공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젖음성을 좋게 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젖음성을 파악하는 방법 역시 조금 대학에서 실험실과 기업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젖음성을 잘 파악하지 않고 이 젖음 특성 자체를 기계적 강도를 기준으로 기계적 강도가 좋으면 젖음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젖음성은 아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냐면 다음과 같이 고상의 고체 섬유 위에다가 요 액상을 한번 떨어뜨려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젖음성이 나쁜 애들은 이러한 형태를 그리게 되고 젖음성이 좋은 애들은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요게 우리 초발수 코팅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초발수 코팅을 하게 되면 물방울을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젖음성을 아주 젖음성을 나쁘게 함으로써 오염이라던가 그 다음에 실제 자동차에서 이 시야 가림 이런 비가 왔을 때 시야 가림 현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면 이 복합 재료에서는 젖음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 접촉각이 아주 작은 퍼져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단순히 물방울을 올려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방법으로만 해도 아주 간단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뭐 전문적인 장비가 없다 하더라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젖음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그, 알아두시고 한번 실제 응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합재료 계면 특성 제어에서 첫 번째 방법인 화학결합에 대해 젖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다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화학결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공을 적게 해서 즉 매트리스가 강화제 표면을 잘 덮고 있게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수지와 매트리스와 그 다음에 강화제 표면을 강하게 결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복합 재료의 계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결합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결합이 기계적 결합이고요. 두 번째 결합이 정전기적 결합, 세 번째 결합이 화학적 결합입니다. 자, 기계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섬유에 존재하는 우리가 기지제의 수축, 기지제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됨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하면서 달라붙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부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결합으로 통해서 일반적인 본드나 접착제도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굳어감에 따라서 단단해지는 현상, 이러한 것들이 기계적 결합인데요. 이 기계적 결합은 높은 강도를 얻을 수 없으나 전체적인 결합을 향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결합을 보통 증가시키는 방법은 오히려 계면의 거칠기가 커졌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잡고 있는 현상들이 많아지면서 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표면을 거칠게 해서 기계적 결합을 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술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정전기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강화제의 표면은 양의 대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수지는 음의 대전을 띠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달라붙는 현상, 이러한 것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고요. 결합거리가 매우 짧은 특징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표면에 오염물질이 있을 때는 상당히 감소하는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강점을 주고 싶은 것은 이 화학적 결합에 의한 방법입니다. 즉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전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자를 주고받는 화학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터페이즈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분자계 결함이 형성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화학적 결합에 의한 복합재료의 계면 특성 제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수지와 유리 간에 유리 섬유를 사용하고 강화제,
수지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실랑기 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형성시킵니다. 즉 수지 앞에 수지에 우선 OH기들이 보통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 OH기를 실리콘이 붙어 있는 어떠한 분자들로 바꾸어 놓고 이 사이에 강화제의 OH 결합과 이 실리콘의 결합을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SiO Si 결합을 시켜봄으로써 이렇게 인터페이즈를 형성시키는 계면 영역을 형성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화학적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MMC의 경우에는 이 화학적 결합 계면이 또 다른 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PMC의 경우에는 새로운 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분자 결합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 이런 것이 화학적 결합에 의한 복합질의 계면 특성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우에 이 경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 섬유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표면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실랑기들을 붙여놓고 SI 표면기들을 SI도 OH나 이런 방법들을 붙여놓고서 우리가 수지가 반응을 할 때 화학적 결합을 잘 일으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근데 많은 기업들에서 이 수지와 유리 간의 이 화학적 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지를 바꿔간다고 해서 뭐 유리의 표면 처리를 바꾸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러한 부분을 좀 고민하신다면 우선 그 복합질의 계면 특성 제어를 통해서 훨씬 더 고강도나 분량이 적은 복합질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화학 결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강화제 표면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처리하는 용제들을 우리가 커플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커플링제 처리를 통해서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키게 되는데 이 커플링제가 하는 역할은 뭐 화학적 결합을 통한 결합 강도의 강화 역할도 있지만 또 다른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도 강화와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분산도 강화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트릭스 내에 강화제가 아주 고르게 분산되어 있길 바라지만 일부 나노 재료로 가거나 직조가 되어 있지 않은 섬유의 경우에는 얘의 표면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얘네들이 응집을 이루게 됩니다. 즉 이상적인 경우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응집된 입자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강화제 효과가 떨어짐에 따라서 기계적 특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강화제가 고루 분산되게 되는 분산도 강화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복합체를 구성하셨을 때 이렇게 그림과 같이 SM 이미지나 표면 미세구조 이미지를 통해서 이 강화제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학적 결합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 결합 특성을 기계적 강도를 증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우선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요 A라는 그림은 표면이 전혀 처리되어 있지 않은 복합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파괴를 시켰을 때의 표면 형상이고요. C가 표면 처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C에서 C가 표면 처리가 더 잘 돼 있고 화학 결합을 시킨 경우입니다. 자, 파괴 단면을 보시면 얘는 상당히 매끈합니다. 깔끔해 보이니까 좋을 것 같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섬유가 매트리스와 그냥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접착하지 못하고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매끈한 표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화학 결합을 시킨 경우에는 이 섬유 표면 자체에 고분자 수지들이 덕지덕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뜯어 있지 못하고 강한 결합력 때문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를 시켜 놓고서 이 표면을 형상을 보게 되면 얘가 화학적 결합을 잘해서 계면의 결합력이 강화되는지 안 되는지 역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ABC가 있었을 때 요 전달 능력이 같은 경우에는 A보다 C가 훨씬 더 전달 능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장 능력이나 압축 능력 역시 C에서 값이 전부 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화학적 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획 강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강도 자체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 시간상 강의자에 넣진 않았지만, 일부 항공 재료에서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는 이 내후성, 즉 코팅을 해놓고서 박리가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 온습도 환경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얘가 버티는 특성 역시 이 화학 결합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잘 버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 교수님이 제가 했던 것 결과 중에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결국 화학 결합을 하게 되면 기적성뿐만이 아니라 내식성이란가 내후성과 같은 이 복합 재료의 그 수명 역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 자동차용 경량 재료와 그다음에 복합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합화 기술의 경우에는 지금 표면의 젖음성과 그다음에 표면의 화학 처리를 통한 화학 결합을 통한 강도 증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인 그 뭐 산업체와의 뭐 그 공동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으시는 분들도 복합체 제조 시에 이 젖음성 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커플링 젤을 이용한 실란 처리를 통한 화학적 결합을 증진시키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마 복합재료의 성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이메일을 적어놨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재 표면 처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성능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제1차 교육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